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관련 얘기 짚어보죠.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개혁신당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대표로 이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개혁신당 이 당명대로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것의 가능성은 다 열려 있고요. 또 지금 저는 그 개혁신당의 정강으로만 보자면은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주제까지도 솔직하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65세 어르신들의 그 지하철 운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젊은 세대들 그걸 감당해야 되는 MZ 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그 반향이 어느 정도일까가 개혁신당의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탈당한 지 지금 24일 됐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당원이 5만 명이라 그러는데 아마 정당으로서는 아직 재정적인 여유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텐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당원을 이렇게 이제 확보하고 사회 개혁을 이끌 것이라고 이제 천명한 만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본인 스스로는 윤석열, 이재명보다 잘하는 건 개혁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지만 지금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의 개혁신당 최근의 행보들도 연결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3지대에 다양한 텐트들이 쳐지고 있는데 이낙연 신당도 있고 원칙과 상식도 있고 이름들은 다 뭐 미래대연합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이가 가장 젊지만 창당, 탈당, 창당 어떤 뭐 또 실패의 경험들을 가장 골고루 갖고 있는 지도자가 이준석 대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안다는 게 굉장히 강수인 거고 그다음에 자기의 정체성과 또 세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들, 그룹들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과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진행해가는 그런 그룹이 말하자면 이준석 개혁신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지도부를 형성하는 것이 소위 이준석 개로만 돼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그전부터 팀을 이뤄왔던 분들이 그렇게 맡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면 저 또한 하나의 이준석 단일 체제의 독재 체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대중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신당이 이제 제3지대 중에서는 가장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만 또 중도 확장성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또 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창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빅텐트를 세울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밝혔거든요. 대신 세 가지 연대론 조건을 제시했는데 보니까 지역구를 분배해서 후보를 내거나 국민적 열망이 있을 때 합당하자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신당들이 나오는데 가장 지금 치고 나가는 정당이 개혁신당인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라는 이 발언 자체는 다른 신당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에게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 제3의 개혁 내지는 제3의 그런 어떤 그 신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로 가시화되기를 기대하는 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들 것이고 정치에서는 사실 자체보다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돼 갖고 각자 도생하는 모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의 그 부담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개혁신당이 가장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예. 현실적으로 골든타임이 지났으니 이제 후보를 결정할 때 지역구는 각자 하고 뭐 비례대표는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대안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대를 하되 결국은 이제 공천과 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제3지대의 정치인들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일 여론으로도 우리가 제일 높고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으니 올 테면 오고 아니면은 이거 대안이 이거니 여기 받아들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 통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다른 그 제3지대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이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3지대 연대 주도권 신경전이 치열해 보이는데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연대 가능성은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20일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기준으로 봐서 20일 이후가 되면 설 바로 직전입니다. 설이 됩니다. 예. 이제 설이 됐을 때 설 민심상에서 어떤 모습을 올리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과제는 그야말로 기호 몇 번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까. 그 시기가 설 전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의 말하자면 당내의 현역 수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다 이준석 대표의 표현으로 보면 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색깔 있는 비빔밥을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그래야만 시너지 이펙트가 크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데 보수 개혁신당인데 이낙연 신당하고 좌파하고 손잡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예. 자기 당의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고 10%를 하는데 오히려 이낙연 신당하고 통합하면 지지율이 5%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 지지율을 높여가면서 20일 이후에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통큰 통합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각자가 막 힘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지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보수 지역이 네. 말하자면 동쪽이라면 진보 진영은 서쪽이다라고 해서 하면 하고 실제로 이제 득표 지지율대로 비례대표를 나누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이번 말하자면 총선을 만들어 간다라면 큰 엄결 없이 따라간다라면 의외의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목표로 잡은 이 의석수가 20석 확보이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가 합친다면 5, 60석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중도층이 아직 표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예를 들어 30%로 좀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거대 양당을 위협할 만한 제3지대의 어떤 위협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예측해 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가 윤석열 그 대통령 지지율이 35%인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 정권 심판론이 50%가 된단 말이죠. 20몇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현 정부 심판 선거에서 그 심판하자는 사람들이 60%, 70% 가까이 되는데 민주당 지지는 40%를 못 넘어요. 그 포션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은 30%라고 보수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처럼 의외의 큰 파괴력이 있고요. 지금 현재 호남이 매우 저평가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는데 왜 분열해? 이런 심리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잘 못해서 너무 지나친 친명 체제의 구축이 됐을 때 네. 호남 인사들 예컨대 윤영찬 의원도 사실 호남 아니에요? 전해철 의원 호남 아니에요? 친문과 호남이 다 겹쳐져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친명 위주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이낙연 대표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호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15% 2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20일 이후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잠재력은 폭발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목표치 20석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5, 60석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정치공학과 선거의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확신이 아직까지는 드는 단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비빔밥을 만들어야 되느냐, 비빔밥 내에 고명을 무엇을 더 많이 넣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수싸움을 지금 해야 되고 본인들끼리도 밀당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계약신당으로서 양양자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과 먼저 확고한 어떤 그 연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나아가서 미래대연합인가요? 그분들은 지금 비례대표 안 하고 지역구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느슨한 선거 연대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는 한 20석 정도만 개혁신당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은 캐스팅 보우터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확실히 해낼 수 있다. 다음 그 국회가 네.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 제3지대 합치면 50석에서 60석이 되려면은 거중 조정을 할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끼리는 거중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런 역할을 본인이 하면 50에서 60석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제 나름대로 상상하여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게 보든 간에 지금 다음 달 설날까지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다가 다 격파로 하는 식으로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제3지대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던 유권자들로부터 실망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먼저 치고 나갔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먼저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개혁신당이 상당히 그 내려놓으면서, 그거는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연령으로 보나 또 본인의 어떤 대한 선입견으로 보나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예. 많이 내려놓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대선 후보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관련 얘기 짚어봤고 여당으로 좀 넘어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두고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당내 엇갈린 시각도 있고 또 이게 자칫 당정 갈등으로도 비추어질 수가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민 깊어 보여요. 벌써 당정 갈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바깥에 있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또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말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균열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균열 속에서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모습 자체가 총선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은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하실 부분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2부속실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뭐죠? 그 감찰관. 예, 네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야당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이제 재표결이 남아 있는데, 이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서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전략을 만든다고 머리들을 쓰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유권자를 움직이는 거는 진솔함이에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잘못한 거 있으면 숙이고, 그리고 당당한 거 있으면은 또 당당하게 말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재표결도 그렇고 제2부속실도 그렇고 특별감찰관도 그렇고요. 아마 그 야당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내놓음으로써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게 나가는 외에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네, 진솔함, 정직이 최선의 방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지금 어제도 보니까 일부 보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는 걸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면 함정을 파서 이렇게 네. 받았고 그 받은 것은 잘 보관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어떤 해명을 내는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받았다는 것, 그것이 뭐 함정을 판정은 판 건대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순수하지 못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이건 보관할 수 있다. 보관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심을 잘 못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일부 보수 유튜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 사과를 하면 민주당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더 이게 윤석열 정부 퇴진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것을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이 한다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예. 즉 윤석열 정부의 총선인데 한동훈이 오는 것이 더 심판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한방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수도권 승리가 요건인데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이 문제는 특검의 문제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넘어와서 의석수를 뺏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없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못 이긴다는 것은 이전과 거의 같은 시기의 어떤 결과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더 심할 수 있죠. 더 안 좋을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뭐 결국은 그다음에 대통령의 미래가 있냐. 사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더 앞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도 유연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물러날 건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 특히 이제 김경률 회계사라던가 이수정 교수가 최근에 입장을 내면서 수도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털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돌려주면 될 일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당정 관계에서 좀 뭔가 갈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얘기가 된 걸까요? 아니면 좀 실제로 좀 대치가 있는 걸까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짜 맞춰서 한다고 보기에는 네. 거칠거나 어설프거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지 또 영입이 된 이수정 교수라든지 또는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낌 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수도권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 많은 그 국회의원들은 주로 이제 PK 아니면 TK에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PK만 하더라도 지금 정서가 PK하고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면 현장에 나가보면 유권자들의 반응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본인들이 그냥 체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지금 소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TK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말하면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에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으니까 정치 공작으로 정리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정치 공작인 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공작인 건 맞는데 왜 그걸 받았느냐고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 총선이 당장 지금 목전에 있는데 그거가 지금 정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부 뭐 우파 유튜버들이 한 번 이렇게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 말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씩 저 살라미 하듯이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고 야당도 입을 벌릴 정도로 그냥 한 방에 크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계속 밀리는 구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경향을 보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세가 나와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다른 공세가 아니라 예. 이 국민의힘과 지도부 쪽에서 민주당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방법으로 사과하고 숙이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민주당이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소재거리예요. 이걸 계속 물고 늘어져야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냥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부 그 평론가들이나 또는 전략가들 사이에서 과거 6.29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6.29가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한 게 아니에요. 예. 당시 전두환 대통령 권력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그 더 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약간 초반부와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고 지난 19일에는 긴급 비밀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측의 범위입니다만 월요일 이후에 또 이 관련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좀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오히려 이러한 갈등들이 잘 조율된 갈등이면 더 그럴 겁니다. 이게 갈등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갈등이요? 네, 예. 대통령실과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당정 분리 예. 차원에서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맡았을 때 비판했던 게 뭐냐면 용산의 무슨 뭐 지점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김경줄 위원장이나 이수정 교수가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하고 또 말을 할 때는 대통령과 맞짱을 뜨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것은 국민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 선거 전략에 있어서 말하자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과정 관리를 엉망으로 했을 때 정말로 진짜 싸움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싸움이 당내에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이 과정은 리스크가 있지만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리턴이 있는 그런 갈등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김경률 비대위원 명품백 문제를 지적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 출마 공식화를 두고 대통령실이 공천 입장을 밝히면서 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능력이 또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묘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공천은 당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계양을도 그렇고 마포을도 그렇고 마치 또 전략 공천 내지는 단수 공천을 하듯이 누구 손을 그 지역에 가서 들어주는 이 모양새는 사실은 이 정당의 그 운영상 이게 참 그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단단히 뭉쳐갖고 그 어떤 후보든 나가서 싸우는데 그 지역의 당원들이 지원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걸 걱정하는 것인지 대통령실이 아니면은 이미 김경률 비대위원이 가장 먼저 지금 깃발을 올린 거잖아요. 네. 수도권에서 싸우려면은 지금 여사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가뜩이나 좀 불쾌했는데 거기다가 김경률을 지금 공천할 듯이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네. 어쨌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지역에 가서 했던 그런 아주 미숙한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마포을도 그렇고 계양을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공천 줬다고 생색낼 지역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험지 중에 험지고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험지 나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서 진짜 절이라도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뭘 문제 삼는 건지 제가 지금 그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에 경선 룰이라는 걸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 더군다나 한동훈 하면 이미지가 뭐예요? 아주 완벽주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 비슷한 게 나오다 보면은 그게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비대위원장. 김경률 비대위원 맞벌 출마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총선도 채 3달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이죠. 네. 본인이 어디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도전 있는 용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개항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우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거기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40% 이상 득표했던 윤영선 당협위원장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당 행사에 거의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원희룡 장관을 거의 껴안다시피. 예. 그리고 사실은 본인은 그게 나는 검사 본능의 한계라고 봐요. 나는 공정하다, 정의롭다, 시스템으로 잘 될 것인데 시그널은 많은 당원들이 있는 합에서 이번 공천은 내가 마음으로 저렇게 손을 들여서까지 김경률한테 줬어. 이재명 대표가 특보 도장 찍어 내리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사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자리들도 많고 공기관도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윤영선 위원장이라든지 같이 나와서 형식적으로는 손을 같이 들어야죠. 마포도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같이 김경률 위원장하고 손 들어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누가 봐도 손을 같이 들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 편인지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미숙함을 보이느냐 하는 문제죠. 예. 여당 입장에서 또 하나의 난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하나 여부입니다. 정부로 이송이 됐고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뭐 재협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좀 부담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건의해가지고선 대통령이 또 한 번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네. 민주당은 지금 솔직히 이태원 유가족을 위해서 이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자 봐라. 지금 대통령은 거부권을 몇 차례나 행사했는 줄 알아? 더군다나 지금 그 이태원 유가족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딱 지금 말려 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단지 지금 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유가족 지원 그리고 진상조사로 되어 있는데 특조위 구성에 있어서 여당목 야당목 플러스 국회의장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 3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향된 구성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송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지금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그런데 어쨌든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책임과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조사하게 될 텐데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지레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땐 정말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도 이거 유가족이 원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진작에 재협상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문제를 설득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특조위라는 것이 사실은 뭐 여당목, 야당목이 있다 해서 그들이 여당, 야당 인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유가족 몫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레 이거를 야당 편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 재협상의 어떤 그 여지에 대해서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연출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워요. 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한 가지는 이 말씀하신 대로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과정으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네. 또 협상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호기 의원님이 힌트 주신 것은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이태원 특별법도 사실은 야당이 매우 편향된 말하자면 이 이태원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겠다라고 한다면 뭐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면 국면이 전환될 수 있죠. 근데 끝까지 지금 트랩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쳐놓은 트랩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 계속하면 늪에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그 창당대회 하면서 다룬 부분이거든요. 이태원 사태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은 이 정당하고의 결별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거든요. 실제로 용산구청장 아무 일 없듯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용산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시는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난망한 지역이 된다면 왜 신성한 그냥 자기 아들들을 둔 부모들이 저렇게 머리 깎고 반정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은가 이 정부의 과정관리 소통을 중시했던 이 정부가 저렇게 된다는 건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이게 총선과 맞닿을수록 뼈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 과정에서 내용상으로 정부 여당이 불리하다라는 걸 국민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겠다는 정도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엇보다도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앵커님들도 계시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걸 여야로 갈라갖고 계산을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특별법 그동안 수사도 했는데 수사와 관련해서도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있을 거예요. 유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과거의 세월호 특조위를 보면 과연 민주당이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를 위한 특별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과연 세월호 유가족 그분들은 정말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 진상조사에 대해서 만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었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왜 김건희 여사의 백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다. 마치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들읍니까? 그렇게 한다고?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저기 불법 공작인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안 받아가지고 오히려 환호를 받지 않고 그걸 왜 받았습니까에 대해서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의 성공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특별법도 그런 점에서 완전히 지금 야당이 재협상이요? 안 하죠. 왜냐하면 계속 총선까지 재협상 안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유가족에 대해서 단 1도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야 자기네들이 유리할 텐데요. 네, 이제 이태원 특별법이 본질적으로는 여야가 갈라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 대통령실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비명계 연쇄 탈당 있고요. 자객 출마 논란으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공천 관리가 이재명 대표의 최대 난제인 가운데 아까 김 전 의원께서도 잠깐 짚어주셨던 그 개항을 출마, 이 빅매치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왜 내가 지역구 신청도 하셨고 내가 도망갈 일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부 그 전에 뭐 병립형 주장이 나왔을 때는 혹시라도 비례대표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냐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원희룡 장관도 자기가 지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 구도는 어쨌든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오선을 했던 지역이고 상당히 뭐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제 간섭 요소가 있다고 하나는 충청권이 심상치 않다. 인천에 의외로 충청
지역 출신들이 많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김포 문제입니다. 김포 문제가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이렇게 서울시 편입하면서 김포하고 인천하고 대립각이 서져 있어요. 이번에 골드라인 노선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는 우리가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기 인천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의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미 악재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더 원희룡 장관이 도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이제 대결을 해야 된다. 이재명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게 새 구도가 짜여진 개항을 선거가 될 가능성은 또 있을까요? 아니 제가 그 모두의 이준석 개혁 신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또 신당의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예요. 이제는 개혁 신당 대표 아닙니까? 좀 무게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진실한 고려 없는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본인도 뭐 험지 어딘가 나간다면서 자기는 어디 나갈 거라고 얘기도 안 하면서 지금 연대의 어떤 카운터 파트가 될 그리고 어찌됐든 전직 총리까지 한 그런 어떤 경륜 있는 정치인 아니에요? 대해서 뭐 여기 나가라 저기 나가라 마치도 무슨 뭐 저기 뭐야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이미지 구축에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모든 걸 다 해보고 이제 대통령밖에 안 해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한국 정치가 양당제의 폐해를 아주 지금 극심하게 겪고 있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정말 그 피부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느끼고 나서 탈당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열린 우리당이 만들어질 때도 지켰던 민주당을 지금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백의종군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제3당으로서는 어렵지만 지역구에 출마하는. 근데 그 어딜 출마할 것인지는 이낙연 전 총리가 결정할 일이지. 본인이 무슨 뭐 저 개항을 가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조언인지 재언인지 하는 것 자체가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사실 당의 개혁이라든지 본인이 그래서 내려놓는다 하면 아무데도 출마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절대로 아무 곳에도 출마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방탄의 전력을 봐서라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병리평 비례대표가 아닌 준연동형으로 이제 갈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으로서. 그러면 개항 외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개항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 관련 질문 짧게 드리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병리평으로의 획이냐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냐 먼저 좀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제3지대가 생기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병리평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참 잘못하면 병리평이 제3지대에 더 많은 표를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회귀하는 거고 또 용해인 의원이 어떤 비례연합으로 진보 진영 구축하자는 것에도 좀 솔깃한 것 같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5대5로 하자. 병리평 반 47석 중에서요. 그럼 23석은 병리평으로 하고 24석은 비례연합 같은 데를 주자. 연동으로 하자. 그런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어쨌든 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로서는 서서히 시간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거와 거의 똑같은 것 혹은 그 5대5 방식. 병리평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플랜 B가 있다.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21대 제도에 준해서 조금 변형하는
그런 수준에 미칠 것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총선이 이제 오늘로 80일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병립형 안 될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이 결국은 준연동형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음. 위성 정당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진보 진영 내지는 그 좌편향 진영에서 비례연합 진보 진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비례대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민주당 후보들을 뒷번호로 주면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제3지대에 있는 지금 정당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권자들도 달라져야 돼요. 위성정당이나 자매정당 나온다고 무조건 찍어줄 것이냐 아니면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진짜 연동형의 그 정신을 살릴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유권자들도 달라져야 되고 제3지대에 있는 그 정치인들도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